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지난주에 제가 전국을 막 순회했어요. 오, 네. 지방방송국에서 출연해달라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이제 요즘 총선 기간이니까 선거 관련돼서 그리고 의사분들의 파업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자 제출, 여기 대해서 정부 대응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방을 돌면서 방송했는데요. 저 법률방송 출연하기를 너무 잘했어요. 왜냐? 제 전공 분야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코멘트 시간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다루는데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권,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못 살겠다 심판하자. 지금 합니다. 이건 뭐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확실한데요.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슬로건입니다. 어떤 좀 웅장한 각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기억하죠. 네. 틀림없이 그때 그 슬로건을 차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한국 선거 역사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보다 더 좋은 슬로건은 없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슬로건 중에 제일 좋은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입니다. 네. 그거를 민주당이 이번에 차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그 지금 합니다. 네. 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에다가 그리고 합니다에 각각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보통 선거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선거의 커다란 그림을 그릴 때 뭐 선거 조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홍보위원회도 있고 전략위원회도 있고 당 지도부도 있고 여러 가지 데서 머리를 다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르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딱 들으면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고 쭉 가다가 다 종료되는 가운데 있는 중간 지금이 딱 선거거든요. 3년 차 네. 지금. 네. 중간 선거는 무조건 그 정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심판 선거입니다.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체적으로 심판 선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일을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힘을 더 실어주고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도 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짜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웅현 홍보본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네. 공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을 뽑혔다. 네. 그렇죠. 공정과 상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0.7% 차이로 당선됐지만 그 2년 사이에 대한민국 모습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심판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살겠다 심파하자. 이거는 정말 이승만 정부 때 민주당이 했던 그거 맞아요. 네, 선거 때마다 심판론이 계속해서 등장하긴 하는데, 자, 민주당이 지금 심판해야 할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이채양명주 이런 거를 지금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채양명주. 이게 무슨 술 이름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맞죠? 제 히스토리 알아요. 왜냐면은 지지자들 사이에 네. 서로 이야기할 때 뭐 어디 술이 맛있다 뭐 얘기하다가 누구가 갑자기 이채양명주가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있는 실제로 술이에요? 있는 겁니다. 아. 예. 이채양명주가 맛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브랜드 어디 술 막 이야기하다가 이채양명주가 뭐냐면 이태원 참사, 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서 이채양명주 네. 이 술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지자 사이에 폭발했어요. 아. 야, 우리 이제 가서 술집 가서 이채양명주 달라고 하자. 아. 그러면 술집 아니야. 그럼 이거 다 설명하고 그다음 다른 술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채양명주가 된 겁니다. 진짜인 거죠? 네, 진짜예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했어요. 이렇게 이채양명주라고 딱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민주당 당 내에서 출물성혁주. 이 출물성혁주는 뭐야?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뭔가요? 이게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네. 이게 이채양명주보다 좀 직관적으로 안 오죠. 합계 출생률이 지금 0.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일로 줄이자. 그래서 아. 출. 출.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관리. 그리고 성장률 3% 회복. 그리고 혁신 성장 4대 강국. 그리고 주가 지수 5천 시대 준비해서 이채양명주가 나오니까 당에선 출물성혁주. 저희 오늘 처음 봤어요. 네네. 저도 이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희망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려고 한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잘 전달할까 하면서 이 홍보물, 팜플렛에 다 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제발 꽂아놓은 상태에서 갖다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이라도 좀 봐주시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술 이름 비슷하게 이채양명주, 뭐 출물성혁주 이런 거 내놓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의 이번 총선 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 대표나 네. 뭐 전략 본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300석이니까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거 라고 많이 하면은 물어보죠. 다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판세가 좋아도 저희 180석 합니다. 200석 합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좀 너무 거만해 보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왜 안 그러는 거죠?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항상 고개 숙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힘듭니다라고 해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병도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인천 경기 지역은 다수 지역 우세, 대전은 박빙이고 강원에선 춘천 원주가 승리하고 권역발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한 13석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한병도 위원장이 요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죠. 네. 더 어렵다고 네, 호소를 했었어야 호소를 되는데.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호남에서 네.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걸로 예상했었던 이낙연 씨나 소위에서 그 새로운 미래가 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표가 아이고 저희 어렵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슬로건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좀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갔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 당장 합니다. 당장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못 살겠다가 심판하자보다는 현대화된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현대에서 더 잘 먹힐 만한 이 슬로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네. 지금 국민의힘이 한다 해서 지금은 공약과 정책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네. 하는 건 실체가 누구냐? 후보자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민생 격차 해소 지금 국민의힘이 합니다. 라고 국민의힘 홍보구에서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은 지금 공약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국민의힘 또는 후보자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집권 여당은 야당보다 현재 의석수는 적지만 더 무거워요. 네.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소속된 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홍보국에서는 국민이 즉각 책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대해서 집중했다라고 하면서 말뿐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다라고 하면서 대표 슬로건으로 지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김도희 후보자가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뭐 민생 문제를 지금 김도희가 합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이 슬로건이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사용했던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 예전에 이재명 합니다. 왜 그걸 따라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귀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익숙하죠. 네. 그것도 따라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감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슬로건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귀에 꽂힐 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재명만 쓸 수 있냐? 우리도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은 합니다와 다르지만 지금 합니다를 사용한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후보로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에 네.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개가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합니다. 내가 합니다. 누군가 합니다. 이 슬로건은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많은 후보들이 사용했던 슬로건입니다.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네, 계속해서 맞아요. 예, 써왔던 내용이고 표현이 좋네요. 네. 스테디셀러. 저희가 국민의힘의 10대 공약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또 공약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집권 여당이니까 네. 국민의힘의 공약을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간 발표했던 공약 중에 네.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에서 10가지 공약을 뽑았다고 합니다. 네. 일가족 모두 행복, 그리고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네. 등등등 해서 10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나 그 전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어떤 부분이 늘어났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교육과 노동 분야는 좀 줄었어요. 교육 전체 노동은 30% 줄고. 정도 줄었고 나머지 어디에서 제일 먼저 가장 핵심을 댄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보육, 양육 보육, 양육. 이 부분이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0.73에서 0.6으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2005년도부터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은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여야 모두 공감하게 됐고, 그래서 교육과 노동 분야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서 보육과 양육 부분이 확 늘어났고, 이거는 여전히 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힘을 쏟는 핵심 공약이 이번에 보육과 양육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함께 보시죠. 느그들 쫄았제? 이거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평론가님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 너희들 쫄았지? 아, 확실히 이 어감이 다르네요. 우리 카메라 감독이 웃었어. 자,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뭔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지가 저는 더 궁금한데요. 그렇죠. 누구들은 누군가요? 여기서 누구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조국 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에 당원 가입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요. 11 창당 12일 만에 12만 명이에요. 와. 그러면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판은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국 대표가 너희들 쫄았지? 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바로 이렇게 탄탄하게 유입되는 당원들을 기반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쫄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오늘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민들께서 정권의 무책임함, 무도함, 무능함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가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국 대표가 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방 통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 건데, 그럼 왜 더불어민주당을 안 갔느냐? 네. 더불어민주당이 느려요. 아. 왜 느리냐면 덩치가 크거든요. 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느려요. 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라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 그런데 보통 배도 큰 거는 느리지만 얄쌍하게 된 거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때 잘.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다른 배들보다 훨씬 더 빨리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서 후보를 잘 안 낼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비례대표를 뭐냐면은, 주로. 비례대표를 주로 내는데 지역에다가 후보를 내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여당이고 출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하는데 이 사이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나가지 않는다. 다만 어려운 지역,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역은 나간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비례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네. 지민비조가 지민비조. 여기서 네네. 나온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금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됐던 여러 명 중에 네.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번에 나중에 말씀드릴 용해인 의원이
비례로 2번 합니다. 네, 비례대표 지금 세습 논란 중이죠. 조정훈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용해인 의원에 대한 아쉬움이 조국혁신당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다. 네. 이건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기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소환조사,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소위 얘기해서 무혐의 처분 났는데 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는 일기장도 뭐 일기장도 압수수색 당하고 네. 체크카드 다 탈탈 털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내 딸이 그러니까 수사 당한 만큼 한동훈 위원장 딸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빠들 마음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맞받아 쳤나요? 사실은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네. 현재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자기 말로 이야기해서 띄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무시가 전략인데 상대의 얘기를 아예 그냥 무시하는 아예 게 무시하는 가장 게 전략일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거론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법률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맞받아 쳤을 때 어떻게 맞받아 쳤냐 하면은 3심에서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어차피 당신이 비례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3심에서 유죄가 되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의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딱 언급을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맞는 소리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래서 실형을 살게 돼서 감옥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 그대로 존재해요. 네. 그리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라 여전히 나를 세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당신 사라질 거 아니냐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주호영 의원이 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테 주는 거거든요. 비례는. 네.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이슈는 조국과 한동훈과 조국의 이 이슈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옳은 얘기를 했지만 네. 바른 얘기를 했지만 이긴 건 조국이 됐어요. 예. 결론적으로. 왜? 훨씬 더 홍보가 됐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 기세를 몰아서 태풍급으로 또 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후보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총선 후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 후보를 반기지 않는 분들, 이분들 누굴까요? 바로 선거 때마다 난감한 목사님들입니다. 특정한 목사님, 물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대표적으로 목사님이고 네. 종교인들이라 볼 수 있어요. 절도 그렇고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를 출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만 출석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큰 교회 있잖아요. 네,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들 적어도 교인이 1000명, 제적 인원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네. 출석 인원이 뭐 몇백 명 하는 교회들 네. 꽤 크거든요. 지역에서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후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거기야말로 표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종교가 불교인데 교회 가고요. 네, 많이 봤죠. 종교가 기독교인데 절에 가고 그렇습니다. 네. 성당에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자들은 다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서 인사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종교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난감해요. 네. 뭐 평소에 자주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를 시키는데 자칫 잘못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좀 맞아요, 난감할 맞아요. 수가 있군요. 근데 후보자는 선거 홍보 효과는 여기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한 표 한 표가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선거법이 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예불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도희 후보자님 출석하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냥 출석을 얘기해 주는 건 괜찮고. 예.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마이크 들고 아, 저는 저기 법률당의 네. 예, 후보 김도희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 이건 선거법 위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거기 출석하고 있던 원래 다니던 사람이다라면 정해진 일정대로 기도하는 건 가능해요. 네. 대표로 기도하는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그걸 맞춰서 일해야 했다. 네. 맞춰서 기도하겠다.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 원래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만들어졌는지.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아무개 후보가 김도희 후보가 법률당의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지해 주세요. 투표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리는 후보자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 돌리지 않습니까? 네. 몇만 장씩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규격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9cm, 5cm. 근데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명함을 돌리면 안 돼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 운동 기간이 28일부터인데 예, 그럼 맞아요. 그때부터는 돌려도 그래도 되는 거고요. 되는데 주차장이나 마당 입구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괜찮은데 아, 그 기간이 아닐 때는. 그 이전에는 돌리면 안 돼요. 아, 네. 바깥에서 주셔야 돼요. 네. 주차장 가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부하는 거. 평소 자기가 그 교회, 그 성당에 다닌다라면은 헌금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통상적인 금액.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만 원씩 했다. 네. 근데 선거 시기니까 100만 원 한다, 1000만 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통상적으로 하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개 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라고 헌금 봉투에 적어가지고 내시지 마세요. 원하시더라도 내시지 마세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선거법이 세계에서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되게 꼼꼼해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이제 교인들끼리 또는 그 신도들끼리 모여 있는 이제 단톡방, 네. 뭐 이렇게 SNS 여기에서 앵간한 것은 올리지 마세요. 아, 그 웬만한 단톡방에서. 건 올리지 마세요. 선거 기간에는 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는 거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든 아니든 일단은 이제 좀 이렇게 선거 기간에 오버하지 마시고 제일 난감한 것이 우리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저 스님인데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후보자들이 찾아오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고 선거 때마다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는 같다고 하더라도 각자 그 정치색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이 민감한 시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교 지도자나 이런 분들, 교인분들 다 난감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평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큰 교회의 절의 성당의 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은 지역에 출마할 정도의 사람과는 평소에 인사하는 관계예요. 잘 네. 아는 관계거든요. 이미 다 알고 다 있는. 알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저 출마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가 딱 출마하게 될 때는 미리 전화해서 저 아무개인데요, 저 김도희인데요, 출마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네. 그런데 제발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네. 마음은 굴뚝 같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이분들의 정치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 네. 자기도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겉으로 교인에게 표현하는 순간 교인들끼리 싸워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후보자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 후보자님들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후보들과 달리 이 반갑지 않은 다소 달갑지 않은 손님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교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 분야 이슈들을 짚어보고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여야 본격 총선 체제 돌입, 선대위 본격화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이 양당의 선대위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저녁까지 일부 지역의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막말에 따른 공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23일 앞둔 정치권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제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들 다 모였고요. 정책적으로 승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모든 선거에 네. 각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은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선대위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 선거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저 나쁜 정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 더티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정당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공정하게, 클린하게, 공정하게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정당, 여야, 진보, 보수 다 따지지 않고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대위 첫 회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정책 선거, 클린 선거, 미래지향 선거. 네. 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클린 선거는 이제 막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말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소리고, 네. 세 번째는 미래지향, 과거에 누가 뭐 잘못했니 뭐니 하면서 막 비난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가겠습니다. 와 하면서 미래지향 선거를 하는 것인데 네. 선거가 열리면은 그렇게 되냔 말이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윤재욱 대표가 얘기하고 나서 네. 그 다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경원 이제 위원장은 네. 정책 진검승부, 선거 관통 프레임은 정치 심판론이다.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 국회 정치 심판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네.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다. 네. 그리고 원희룡 위원장은 이재명 싫다고 조국 드는 황당한 일 빨리 치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이 선거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정책 선거, 클린 선거, 미래지향 선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위원장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첫 회의부터 좀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은 범죄 연대 세력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통진당 세력들과 연대를 거론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좀 후진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 이번 선거는 22대 총선인데 네. 어떤 선거다라고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직관적으로 쫙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선거라고 규정을 했냐면 미래냐 과거냐로 규정을 했어요. 미래 대 과거. 그러니까 미래는 국민의힘이고 과거는 민주당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범죄 연대 세력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가 다 건드리는 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것이 네.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연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통 언론에서 통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통합진보당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통합진보당은 예전에 정당 해산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석기 의원 문제로 인해서 해산당하니까 일단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세력에 연대한다. 사회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연합 이걸 여기에 연결시켜서 여기는 다 과거 세력이다. 네. 그런데 이거 반대로 우리는 미래 세력이다.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걸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법률 방송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다 보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회의를 한 이후에 퇴근길에 지금 두 가지 악재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그 뭐 회칼 테러 이야기를 좀 나온 부분에 논란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주호주 대사의 이 출국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각자 그 후보들은 좀 산발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게 좀 선대위 차원에서 정리가 된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제 같아요. 판단에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대통령실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보통 사람들은 한동훈이 그런 입장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네. 지금 이야기는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을 황상무 사회시민수석이 이야기했고 네. 1988년도에 있었던 실제로 중앙일보 네네. 기자에 대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 네. 뭐 말로는 농담처럼 했다고 농담이다라고 하지만 얘기하지만 듣는 MBC 기자는 시겁했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굳이 꼭 집어서 사퇴해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스스로 사퇴해라. 그리고 이정석 주호주 대사 출국한 거 돌아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귀국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죠. 근데 이걸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대통령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황상무 사회시민수석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네. 이종석 주호주 대사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약간 대통령실에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개인이 판단해서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물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네. 어따 대고 언론인한테 회칼 테러 사건 일어났던 것을 네. 이게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효과 까먹는 이야기지.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종섭 전 장관, 네. 주호주 대사 지금 출국하는 거 선거 때 문제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가 안 되는 건 그냥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이 말은 맞는데 이것이 과연 선대위 전체의 입장 정리된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당이랑 대통령실은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종섭 귀국 매우 부적절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을 하게 된 것에 네.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나서 출국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수처에서 바로 입장 발표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이거 매우 부적절한 입장 표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엇박자가 네, 난 서로 거네요. 엇박자 난 거죠. 공수처는 정부 조직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서 엇박자가 났다라는 거 서로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대통령 책임이라기보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조율을 못한 겁니다. 네. 참모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갈등이 드러나 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거든요. 이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툭 튀어나갈런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3톱 이제 맡으면서 이제 이들이 또 어떤 역할을 좀 분담을 할 건지 이게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일 맨 앞에 선봉장으로서 선봉장. 정권 심판 네.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 전략을 조언하는 멘토를 하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쓴소리라는 레드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고 여기 정답은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으로서 맨 앞 선봉장은 맞아요. 네. 이게 맞는데 지금 이해찬과 김부겸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을 뒷받침해준 장소 역할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공천 때문에 시끄러웠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두 사람이 뒤를 딱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거든. 네. 힘을 받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 선거가 벌어졌는데 무슨 전략을 조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막 움직여야지. 그리고 그 안에 레드팀 쓴소리를 언제 해요?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그거 아니고요.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뒷받침을 딱 해주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가 약간 지금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양문석 후보, 예.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또 박용진 의원의 이 공천 승계 문제를 두고 조금은 좀 입장이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일단 박용진 의원부터 먼저 네, 정리하자면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에서 졌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정봉주 의원이 날아가면서 네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애매해진 거잖아요. 네. 보통은 2등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에서 2등은 없다. 선거에서 2등은 없고 후보가 되든지 안 되든지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부겸 전 그 총리가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된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문석 후보입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그야말로 친명 후보이고 네.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돼서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네, 뭐 것이죠. 불량품이다 예, 이렇게 뭐 비하 언급을, 발언을 한 네. 부분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는 친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친노가 친문이고 친문에서 친명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친명이 아니라 반명으로 간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분란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보에 있어서 예. 이제 어떤 그 정체성을 좀 이렇게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분들이 정체성 계십니다. 훼손까지는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체성하고 네. 문재인 정체성하고 이렇게 보면 큰 민주당 내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 계보 문제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네. 나는 노무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욕을 했어? 네. 당신 잘못 봤네? 라고 하면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양문석 후보는 봉화마을 가서 묘소에 가가지고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사과했어요. 김해로 가셨더라고요.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내부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린 그런 거 갈등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했는데 하고 덮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큰 거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공수처랑 대통령실이랑 부딪혔던 것처럼 네. 이것도 내부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선거 때는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성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네. 이걸 얼마 실수를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돌발성 사건이 벌어졌고 이걸 덮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따 저녁 때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방금 또 들어온 또 이제 핵폭탄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또 속보가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막말 논란으로 정말 총선 위기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뭐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이제 공천이 취소가 되는 사례가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입단속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갑자기 들어온 속보 같은 분은 장해찬 예. 예, 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이 같아요. 이야기할게요. 네, 네, 자, 우리 김도희 진행자님 네. 아마 그리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인데 마라탕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마라탕을 예.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죠.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나이대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네. 젊은 2030 중에는 마라탕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네, 초등학생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초등학생 좋아하고. 예. 저는 그래서 저 딸 때문에 못 사겠어요. 맨날 마라탕 사달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마라탕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듯이 막말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아, 제가 마라탕 비유를 한 것이 막말에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라탕 같은 중독성이 있어요. 막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 막 짜릿하고 통쾌하는 극단적 열성적 지지자들은 좋아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중도층은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한테는 적극 지지로 돌아오니까 이게 반복하게 되고 더 강한 이야기하게 되고 상대방은 이 이야기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되면서 정치판이 뭐랄까 흐트러지는 거죠. 좀 더 컴플리케이션. 자극적인 그렇죠, 얘기를 맞습니다. 계속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마라탕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막말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게 되면 네.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수영의 장해찬 후보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 네. 무소속 출마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왜? 장해찬 후보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부적절한 SNS에 네, 네. 올린 글, 막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좀 뭐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네. 장해찬 후보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일까? 네. 장해찬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예뻐라 하는 정말 찐 윤 후보인데 네. 이전에 친윤 후보였던 장제원 의원은 출마를 안 하는데 네. 장해찬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취소가 됐는데 이게 무소속 출마한다? 대통령이랑 교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대통령이 교감한다면 이거 뭐야? 한동훈 후보하고도 이게 얘기가 안 됐으면은 이게 뭐 아사리 판다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푸틴 30년 집권 확정, 한러 관계는 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러시아 대선 투표율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옛 소련 시절 스탈린의 29년 독재를 넘어서는 30년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들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 이미 다들 이거는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올 이제 3월 달에는 러시아 대선이 있고 네. 우크라이나는 3월 말에 원래 3월 30일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거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후속 보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네. 러시아는 어쨌든 80% 이상으로 아마도 전쟁 중에 대통령 바꾸는 게 장소 바꾸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연임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력화하고 총리로 나갔다가 다시 대통령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독재자, 스탈린 독재자보다 더 긴 30년 이상의 통치를 푸틴이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요.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는 법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푸틴이 이번에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한러 관계가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네. 많이 갔으니까 네. 한국과 러시아 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로 서방에서 네. 서방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상황에서 휴전을 해도 러시아가 이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는 푸틴이 더 가지 않고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현재 상황이 고착화된다,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욱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국제 정세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를 너무 짧게 나왔네요.